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관리기법에 의해서 공사 시공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사 관리기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아주 작은 양인데 제가 많은 시간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공사 관리 파트에 나오는 용어들이라든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조금 더 빨라지는 속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 전체를 공부하는데 막 50시간씩 이렇게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계약 방식이라든지 뒤로 가면서 가설공사, 토공사 이쪽 공법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처럼 관리기법에서 와 이만큼 정리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렸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인 속도로 여러분들이 그 진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총론에서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시공 방식이다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시공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이거는 계약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야. 이 건축주는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한 개 회사한테 넘길지 두 개 회사한테 넘길지 세 개 회사한테 넘길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량을 어떻게 내가 이름을 할 거냐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공사량을 결정을 하고 나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시공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량에 해당하는 방법과 공사비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가 종류를 구분하라라고도 나올 거고요. 종류를 구분하라고 나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뭐예요? 특징이죠. 자,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용어라고 하는 파트가 같이 수반이 되는 거니까 저 세 가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공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전통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업무 범위에 따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강의 개수로 듣게 되면 아마 네 번째쯤 들을 거고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가다면 아마 두 번째 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판서만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전통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써오던 거고 업무 범위의 확대에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관리기법에서 이슈화로 범위가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관리기법에 따른 계약 방식이 주로 우리가 이쪽에 해당하는 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통에 의한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직영이다라고 하는 공사가 있고 도급이다라고 하는 형태의 공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도급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도급은 제3자에게 일임하는 형태를 도급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과 도급의 큰 차이점은 뭐예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의 책임은 직영은 건축주가 지고 하는 거고 도급은 그 공사를 맡은 사람, 일임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에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직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사용 안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배제를 해도 되고요. 자, 도급에 해당하는 건데 이 도급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시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보통 공사량이다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계약 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공사량을 얼마만큼 줄 거냐라는 것들이죠. 요거는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좀 세분적으로 더 종류가 첨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식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분할도급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저 세 가지 해당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비용에 따르는 방법이 있어요. 비용을 어떻게 지급을 할 거냐 이건 다시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는데
전체 금액을 정해서 가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금액을 정하느냐. 이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정산을 하고 여기에 보수만 별도로 얹어주는 방법이냐, 보수 가산식 도급이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정리를 하면 앞에서 관리기법에 해당하는 것에서 정리한 것과 동일한 형태들이 여기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CM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CM도 이제 업무 범위가 이와 같은 전통의 방법에서 범위가 벗어나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보다 범위가 확장된 PM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 PM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냐면 턴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턴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일종으로 해서 우리가 파트너링, 얘를 파트너십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저와 같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를 SOC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SOC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BOT라 그래서 그냥 얘를 BOT 사업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SOC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업무 범위에서 CM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를 제가 지금 흰색 글씨로 쓴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종류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중 이렇게 공사비에 따르는 이렇게 시공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번에 우리가 정액 도구, 나번에 여기가 단가 도구, 다번에 여기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 도구, 나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뭘로 해볼까요? 턴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니까 요만큼은 공사량, 요만큼은 비용, 요만큼은 업무 범위죠. 요 세 가지가 다 들어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답을 이렇게 골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문제예요. 다음 중 공사비 시공 방식이 아닌 것은 문제 똑같습니다. 자, 가번에 정액 도구 이렇게, 나번에 우리가 단가 도구, 다번에 일식 도구, 나번에 턴키 이렇게 주어지면 내가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방식이 얘가 답이었으니까 얘가 답이지라고 고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지선다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다음 보기를 보고 네 가지 중에서 내가 묻는 지문에서 가장 답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답이 되지만 이 부분에 업무 범위다라고 하는 것은 양하고 비용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사량만 묻는 게 여기 있을 보니까 답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지선다에 해당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알고 특성을 알고 이렇게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문제도 풀어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저런 유형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문제지도 공개를 안 하고 이럴 때는 저거보다 좀 심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문제 오류가 난 것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지도 공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의가 있으면 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애매하게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 문제를 풀다 보면 저런 유형들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살짝 어떻게 패스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은 이렇게 객관식의 문제에서 저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살짝 거서 영역을 나눠놨죠. 일단 그렇게 따로따로 문제를 물을 수 있으니까 종류에 따르는 것들은 그와 같은 형태대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전부를 다 설명드리지 않고 일단 개념적인 것만 크게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식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회사가 공사량을 100%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의 한계는 누가 져요? 책임은 이 회사가
공사량 100%를 다 지는 거니까 건축주가 책임을 물을 때는 이 회사한테 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가 좀 더 명확해지죠. 자, 분할 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나눌 때 누가 나눠줘요? 건축주가 나눠줘요. 건축주가 나눠져서 여기 뭐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공사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 각 회사는 공사를 나눠준 부분만 내가 이렇게 책임을 딱 진다는 거죠. 이렇게 책임을 딱 지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나눠주면 그 어느 A나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누락되는 부분이 없겠죠. 그런데 애매하게 나눠져 버리면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뭐요? 공사의 책임을 묻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색도급이나 분할도급이나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어떤 도급의 특징을 물으면 비교해야 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비교해야 되는 대상을 얘랑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끼리 비교하는 거고 얘는 여기랑 비교하는 거고 얘는 이 전체의 개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것은 하고 물으면 얘보다는 얘가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해질 요소와 그런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얘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공동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가 100% 공사를 자기들끼리 나눠요. 얘는 건축주가 나누는 거지만 얘는 자기들끼리 나눈다라고 개념을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죠. 그럼 책임은 이 회사가 연대 책임을 해서 100%를 다 집니다. 만약에 얘가 부도가 나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부도가 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얘는 한 회사가 부도가 나면 나머지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공동도급의 형태고 이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형태 중에서 한 가지가 파트너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을 물으면 상호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특징 정도를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루 빼서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비용은 정액하고 단가가 있습니다. 정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가 공사비를 정해놓은 거예요. 공사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공사비로 입찰을 시킵니다. 입찰을 시키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가 예상을 했는데 101억, 뭐 110억을 써낸 업체는 선택은 안 하겠죠. 그건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거보다 낮은 업체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방법이고 단가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 공사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공사비만을 정해놓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공사비를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액입니다. 공사 비용에 따르는 걸 물었다. 공사 비용에 따르는 걸 물었는데 보기에서 얘를 고르는 거는 개념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얘는 공사량이라고 그랬고 금액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액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총 공사비를 확정을 하고 하는 거고 여기는 내가 뭐다? 부분 공사비를 정해놓고 가서 나중에 가서 정산을 하는 방법이니까 비용에 내가 변화폭이 있을 거고 여기도 실비 정산이네요. 건물에 투입이 되는 실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산을 하는 거니까 비용의 변화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비용의 변화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비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설계 변경이 어려운 도급의 형태는 이라고 물으면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될 때 어렵다라는 것은 뭐라 할때요? 비용의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무조건 답이 정액도급으로 저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할 때는 종류를 저렇게 명확하게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내용들을 파악하기 쉬워요. 또 하나 우리가 이걸 보면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순수한 공사비, 우리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공자가 들어가는 순 공사비하고
이렇게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이윤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윤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정하고 얘를 정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론 실질적인 내역서상으로 가면 이윤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비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얘가 순공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순공삽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윤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윤이 노출되어 있고 건물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리가 깨끗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얘는 이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도급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얘는 우리는 100억에 했는데 비용이 하나도 안 남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오픈을 시키고 나면 건물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이윤을 별도로 내가 얹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도급의 형태인데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요? 이론상 가장 이상적인 도급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공삽이 자체를 서로 신뢰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설계 변경을 내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설계 비용 용이할 수 있고, 얘도 설계 변경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공사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얘네들을 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이 완성이 안 됐는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특징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들 정리하시고요. 그거를 다 특징, 장단점을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은 요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건 이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도급하고. 자, CM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PM이다라고 하는 것은 CM보다 앞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CM이 필요해요. 근데 PM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한 사람이 있는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 없는데 가서 당신이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땅에다 이런 시설을 지으면 당신한테 이런 이점이 가니까 이 공사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걸 발굴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교재에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먼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거니까 걔를 우리가 PM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 실무에서 사용하는 PM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우리가 교재 이론상에서 설명하는 PM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턴키나 파트너링 이 부분은 따로 이쪽으로 뽑아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종류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렇죠. 거기 뭐, 공동도급의 특징이 장단점도 있고, 뒤에 가면 각 시공 방식별 틀실에서 지경부터 해서 계약 방식과 도급 금액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단점이 쭉 있습니다.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구분만 할 수 있고 이런 개념만 있으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이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념들을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을 뽑아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동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공동도급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도급은 일임을 하는 형태죠. 건축주가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시공자한테 맡겼는데 한 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한테 연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여러 개의 회사한테 우리가 일임을 한 그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공동도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내가 받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와 연합해서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연합된 도급의 형태를 우리가 공동도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공동도급에서는 우리가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단점이죠.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더니 장단점의 비교 대상이니까 얘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근데 얘는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못하거나 여기 분할적으로 또 어떤 한 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사를 지금 못하면 공사를 정해진 날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한 개가 부도가 난다고 해도 나머지 회사 그만큼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융자력이 증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도가 날 확률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잘못하면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쉐어를 해줄 수가 있죠. 커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표현돼서. 그러면 위험한 것들이 어떻게 분산이 될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을 짓는데 시공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식에 해당하는 지문이 써지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끼리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업무적인 우리가 마찰이 생길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각 회사의 경비라고 하는 것들만 더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현장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걔를 3개를 만들어 놨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증가가 될 수 있다.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세이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호 간에 업무적인 마찰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들이 설명할 수 있으니까 특징의 장단점은 얘를 비교를 해가면서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필기에서 분명히 가나다라로 주어지는 거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뒤에 나온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종류는 아니지만 얘를 이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얘를 다른 말로 수행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공사를 완료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양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분담수행 방식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한 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 조직이 쭉 그냥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얘는 분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량을 자기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건축공사는 토목공사에 비해서 좀 나누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개의 조직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끌어가고 토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하철이다, 도로다 같은 거는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회사별로 끊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째로 가서 이 공동도급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것들의 종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페이퍼 조인트예요. 우리가 공동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 조인트 벤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페이퍼 조인트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서류상의 공동도급이다. 서류상의 공동도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건축주를 속이거나 기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좋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 배제를 하시고 건축주를 속여가는 방법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공동도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출을 하고 실제로는 한 개 회사가 하거나 나머지는 하도급으로 해서 공사를 나눠 갖는 그런 형태대로 진행하는 거를 우리가 페이퍼 조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공동도급의 일환인데 여기 보니까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CM이라고 하는 거에 업무상에 의해서 오너 CM이 있었듯이 여기 파트너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 그렇죠? 건축주가 같이 투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건축주가 내가 요만큼의 공사는 내가 진행을 할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일임을 했는데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은 건축주가 다시 공사를 같이 진행하도록 뛰어드는 그와 같은 도급의 형태를 파트너링, 파트너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울러 우리가 공동도급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주계약자 관리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계약자 관리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주계약자 관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동도급의 특징에서 업무 마찰이 성우 온다 그랬죠. 그리고 건축주가 의사를 전달했을 때 의사 반영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회사한테 누구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계약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A라고 하는 회사한테 우리가 공사량을 50%를 주고 나머지를 25%씩 이렇게 나눈 비율로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건축주가 이제 이걸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뭐로 삼아요? 주계약자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비율은 반드시 이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계약자로 하고 결국은 건축주는 이 사람하고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이 사람이 여기를 전부 다 관리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계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아요? 나중에 50억을 받고 25억을 받고 25억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손해죠. 내가 건축주도 만나야 되고 또 이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실적을 끊어줄 때는 실적이죠. 이 사람이 전체 공사의 50%에다가 나머지 분의 절반 그러니까 얼마요? 25%의 실적을 끊어주게 되고 여기는 12.5%, 12.5%를 끊어줍니다.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마일리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마일리지 나중에 쓸 때 내가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입찰을 통할 때 이런 공사에 참여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점수로 환산해요. 그때 좀 더 유리하게 가기 때문에 금액 갖고 내가 저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사의 실적을 가지고 정리해서 주계약자 관리형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공동도급을 진행을 하면 건축주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전체적인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공동도급에 해당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실비정산 보수가산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실비정산 시공자와 건축주는 시공자가 실제로 건물에 투입된 비용은 나중에 계산을 다 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래요? 이렇게 보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결정이 돼요. 자, 첫 번째 실비는 내가 정산해서 주는데 이 보수를 정해진 금액대로 주는 방법이 있다. 정액 보수 가산식. 또 하나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정산하는데 보수를 내가 어떻게 비율로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래프 이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자, 맨 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비고 내가 정액으로 보수를 주느냐 비율로 보수를 주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물론 비율도 공사를 들어가기 전에 정할 겁니다. 전체 공사비에 나는 10%를 주겠다. 이렇게 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정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실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당신한테 내가 저렇게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보수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비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냥 1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었다. 10,000원이면 너무 작은가요? 100,000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해보죠. 이렇게 100,000원. 그러면 정액은 보수 자체는 이 사람은 얼마요? 1,000원을 이렇게 받는 거고 이 사람은 10%니까 이거 그냥 어이구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여기 10,000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여기 빚이 10%니까 이 사람은 마찬가지 받는 게 1,000원일 겁니다. 실비가 15,000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15,000원이 들어가면 여기 정액으로 받은 사람은 그저 무조건 여기 얼마요? 1,000원이고 이 사람은 비용이 얼마가 돼? 비율로 받으면 1,500원이 될 거고 얘가 지금 20,000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받는 보수가 1,000원인데 여기는 얼마가 돼요? 2,000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거죠. 이렇게 소수점이 안 찍어집니까? 그렇죠. 그럼 시공자는 어떤 거를 선호를 할까요? 요거를 선호를 하겠죠. 요거를 선호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비용을 계속 많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봐요.
공사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건 뭐예요? 얘죠.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얘입니다. 그렇죠? 얘입니다. 얘는 뭐예요? 공사비는 낮아지죠. 절감할 수 있는데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없고 시공자의 의욕이 막 생기는 건 어떤 거다? 비율 보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비율 보수를 했더니 공사가 무한정으로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실비를 적당선에서 끊어버립니다. 뭐를? 실비를 내가 이렇게 한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 나는 게 들어가는 실비를 다 주지 않고 실비를 어느 선까지 한정한 상태에서 내가 비율로 지급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저렇게 섞어가는 방법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실비 정산, 이렇게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실비가 이거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별도의 계약을 하겠죠. 그 비용은 뭐 시공자 네가 책임진다든지 거기에 따라서는 뭐 비용은 뭐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하고 또 다르게 실비는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자, 실비는 다 줄 수 있는데 준동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동률. 비율을 하나로 정하지 않고 좀 나눠보자. 이렇게 준동률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걸로 가면 10,000원 안에 끝나면 내가 15%를 줄게. 여기 15,000원이 끝나면 내가 10%를 줄게. 여기에 끝나면 얼마가 된다? 8%를 줄게. 이 영역 때. 그러면 비용이 커지더라도 요율이 낮아지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실비정산 보수 가산식이다라고 하는 거에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면 이렇게 중에서 아닌 거를 하나 고르면 되고요. 어떤 우리가 도급 형태 설명에 나왔을 때 보수에 해당하는 개념을 보면 이 세 가지는 손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실비를 무한정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비 한정이다라고 해서 내용들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요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실기에 가면 이걸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공동도급 정리를 했고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파트너링은 아까 정리한 거니까 이거 빼고 업무범에서 턴키하고 이제 SOC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턴키다라고 하는 거죠. 자, 턴키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열쇠를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뭐래요? 열쇠를 돌린다. 그 말은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모든 거를 일임하고 나중에 열쇠만 받아서 따고 들어가서 뭘 한다? 생활을 바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요소를 총괄한 도급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턴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 사이클. 그렇죠? 건물의 생애죠. 요거를 뭐라는 거다? 한 개의 회사가 책임지고 진행을 하는 거다. 책임을 지고 한다. 설계도 한 개 회사가고 시공도 한 개가 회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획부터 맡길 수도 있고 전체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턴키 그럼 설계 시공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한 개 회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컨소시엄을 해서 두 개 회사가 합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한 개 회사가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건물이 잘못됐을 때 설계 잘못이다, 시공 잘못이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한 회사가 전부 책임이니까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건축주가 계약을 한 다음에 어떤 요구를 막 하게 돼도 설계도 안 바꿔주고 시공에서도 안 바꿔줄 겁니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상태, 턴키 도급에 해당하는 특징을 정리를 할 때는 우리가 비교 대상을 찾으면 건축주, 설계, 시공이 별도로 된 회사냐 아니면 건축주가 설계, 시공을 한 개 회사랑 계약하느냐에 따라죠.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나 도면 좀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바꿔줄 건데 여기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오는 여파가 있겠죠. 그걸 한 개 회사가 알죠. 그러니까 턴키에서는 건축주의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나올 거고 그와 같은 보기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요. 혼동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설계가 잘 반영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적인 설계는 반영을 할까는 잘 안 해요. 디자인적인 거는 뭐냐면 좀 아름답고 우리가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좀 형태를 좀 창의적이고
뭐 이렇게 독창적인 설계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왜?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아지는 거니까.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설계 반영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여기 전체적인 거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특징의 개념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를 설명했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SOC 사업입니다. 자, SOC 사업의 개념은 요거는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주는 시공자에게 비용을 줘야 되죠. 그걸 우리 뭐라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주가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없어서 사회가 간접적으로 자본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시설물 자체부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민간시설물이에요. 공공시설물입니다. 자, 공공시설물이니까 이 시설물의 소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국민이 소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예산이 있고 나라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공공시설물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공공시설물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필요로 한 경우를 우리가 사회 간접시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니까 요 예산에 따르는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해요?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부담을 하죠. 그럼 이 시공자가 비용 부담을 했어요. 시공자는 비용을 빼가야 되겠죠. 이 공공시설물을 비용을 회수를 하죠. 이렇게 비용을 회수할 때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를 받고 건물에 어떤 뭐 전시회에다 입장료를 받고 이걸 하거나 아니면 나라에다가 임대를 해요. 임대를 해서 1년에 얼마씩 20년간 임대를 받는 거죠. 그럼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도 조금씩 확보를 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시공자가 비용을 회수를 해가는 이와 같은 계약 방법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 자체를 사실은 국민들이 다 내는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제 교재의 종류가 쭉 나오고 그 종류에 따른 설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BOT 방식, 두 번째가 BTO 방식, 세 번째가 BLT 방식, 네 번째가 BTL, 다섯 번째가 BOO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은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뭐야? 원리는 딱 하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념을 딱 파악하고 계시면 되죠? 자, 여기 B라고 하는 것은 빌트죠. 영어로 그냥 따르면 뭐예요? 짓는 겁니다. 짓다. 짓는데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죠.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시설물을 짓습니다. 개념을 정리했죠. 어떤 시설물이라고요? 나라 시설물,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회수를 할 거냐. 오퍼레이트, 운영을 해가면서 비용을 회수하는 거고, 여긴 리스, 임대를 해가면서 비용을 회수하는 겁니다. 임대해서. 그 비용이 다 회수가 되면 트랜스퍼, 그래서 얘는 뭐요? 권리를 이양을 하는 거죠. 권리를 이제 다 이양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여기 자체도 마찬가지. 얘도 권리를 이양을 해버리면 된다. 그런 뜻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라고 하는 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을 해서 비용을 일정 기간을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시공자가 온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 시공자가 계속 내가 시설물에 따르는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나라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시공자 마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른 것을 보면 지문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자가 이용해서 부담을 짓고 비용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를 잘 봐야 된다. 비용을 회수를 운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O가 들어가 있는 거, 임대다라고 하면 L이 들어가 있는 거, 운영이다라고 하면 O가 되는 거죠. 권리이양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빠지죠. 권리이양 그러면 여기가 빠질 거고,
여기 운영이냐 임대냐라고 하는 것을 빠질 거고, 그 다음엔 순서죠. 여기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BOT. 자, 시공자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졌어요. 운영을 해가면서 비용을 회수해요. 기간만 줍니다. 20년 동안. 20년 뒤에는 그 사람이 비용을 회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냥 나라한테 줘야 되는 형태예요. 이게. 그래, SOC 사실 기본적인 게 이와 같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떤 시설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우리 정치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구에다가 우리 시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짓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강행을 하죠. 그래서 내가 임기 내에 줘야 되는데 시공자들이 안 붙어요. 왜? 20년간 비용을 회사에 가야 되는데 그 수요도 내가 파악을 잘 못할 뿐더러 이 수요들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잘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칙된 계약을 하죠. 여기에 내가 20년 동안 당신이 운영을 해 비용을 하는데 안 나면 1년에 얼마씩에 해당하는 비용을 책정을 하고 운영비가 안 나면 그만큼 보전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시공자는 어떻게 돼서? 식은죽 먹기죠. 이거는 손해 날 일이 없잖아요. 그 사실은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안 좋다는 거죠.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근데 외국에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이런 사회, 외국에도 마찬가지 그 나라의 시험을 할 때 이 방법들을 도용할 때 손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왜?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 수요 예측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BTO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넘겨요. 나라한테. 그럼 나라에서 운영을 하겠죠. 운영을 해서 내가 비용을 그냥 회수하는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무질라면 예산에서 뭐 충당을 하거나 해서 비용을 줄 때 해당하는 방법이겠죠. 이건 권리가 운영할 때 주체가 나라고, 이건 운영할 때 주체가 시공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임대다라고 하는 걸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들만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어떤 설명들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SOC 사업에 관한 것들은 종류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면, 자, 우리 교재 보니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들 있죠. BTO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위에 있네요. 제일 위에. 민간 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 1, 2 혹은 전부를 설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민간이 조달했다라는 뜻이죠. 프로젝트의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이양을 했죠. 그러니까 T가 먼저 오는 거죠. T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원리금과 그렇죠? 일정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 그 BTO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용들 찾으시면 쭉 정리할 수 있고요. 거기 오른쪽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공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공방식은 사실 도표로 그리면 아까 설명드린 도표대로 이거 하나로만 다 정리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의 형태는 눈에 보이는 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랬죠. 예를 들어 일칙도급에 해당하는 특징이라든지 분할도급에 해당하는 특징 이런 것들은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까 비교해야 되는 대상만 찾아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론에서 해당하는 내용들 공사 시공 방식을 정리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공 방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내가 시공 방식을 공사량하고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라고 건축주는 결정을 했으면 입찰을 통해서 이제 시공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도 우리가 재미나게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사 시공 방식 마치고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